안녕하십니까. 백승조입니다. 대통령 선거 열기가 뜨겁습니다. 특히 성남 대장동 사건이 일파만파 국민적 관심을 끌어올리면서 대선 전국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우리 법치주의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중국식의 통치로 변질되는 한국이 법치주의라는 주제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독재 정권은 법을 악용합니다. 히틀러도 그렇고 여타 유사일의 독재자들은 법을 악용합니다. 자기 편에 들보는 덮어주고 반대편의 티끌을 가감없이 예외 없이 처벌하려는 그런 치세를 펴는 정치를 우리는 독재라고 그럽니다. 게다가 반대 세력은 억압하고 비판 집단에 대해서는 탄압하는 것을 일반화합니다. 법에 의한 통치를 가장하지만 독재 정권이 이런 법치 행위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편파적이고 파당적이고 부조리하고 비논리적입니다. 특히 독재자는 법의 보편성, 공정성, 합리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법치 파괴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법치 파괴가 바로 독재의 시발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히틀러도 그랬고 무솔리니도 그랬고 독재자는 그렇게 치세를 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독재자는 법에 따라서 법치를 실행한다면서 자기 편보다는 반대 세력만 골라서 처벌하는 것을 다반사로 삼습니다. 사법적 내로남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술적인 용어로는 이러한 독재자의 법 집행을 우리가 선택적 법 집행이라고 합니다. 이 선택적 법 집행은 중국 전국시대 말기 한 나라에서 당시 공자로 칭송되고 법과 사상을 추창했던 한비자가 제시한 전제군주의 통치술로서 선택적 법 집행이 유래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혹한 법령을 장시간 집행하지 않으면 백성 대부분이 범법자가 되고 만다. 그때 군주는 반대자만 골라서 표적 삼아 처벌하면 된다는 식입니다. 한비자에 따르면 이를 이형 거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형벌로 형벌을 없앤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본다면 본보기로 소위 본떼기로 몇 명만 골라서 처벌하면 나머지 백성들은 통치자의 독재자의 어떤 치세에 놀라서 복종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로 우리가 이형 기형이라는 말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있어서도 중국의 법치 상황은
독재에 가깝습니다. 첫째로 선택적 법 집행이 오늘날 중국 공산당이 통치술로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시진핑 정부의 반부패 캠페인이 바로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법률은 극히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1980년대 이래 법 집행은 대체로 느슨하게 해왔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그 결과 대부분 중국의 공직자들은 부패를 생활화하고 있다는 것이 외국의 법학 전문가들이 견해로 익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2012년 11월 호랑이와 파리 때의 척결을 목표로 중국 정부는 연평균 50여 명의 고위직 간부를 구속했었습니다. 당, 관, 군 고위직의 30%가 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현실에서 비춰보면 조족지혈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중국의 통치술이자 법치주의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부패 혐의로 처벌된 최고위직 부패 관료 5명의 경우 모두 중국 공산당에 있어서 반시진핑 세력의 핵심 인물들이라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법치 상황에 대해서 베이징 인민대학의 장민 교수는 반부패 운동을 주도하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중국 공산당이 지침만을 따른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깨있는 교수가 되겠습니다. 게다가 베이징 대학의 허위예밍 교수 역시 진정한 반부패 개혁이 실현을 위해서는 절대 다수의 관원들이 사형을 당할 예도 싸다라는 식으로 일갈을 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중국이 법치 파괴를 규탄하는 양심의 경고로서 중국 이외의 외국인 학자들에 의해서 평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국은 민주 집중제를 내세워서 삼권 분립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경우도 입법, 행정, 사법이 분립이 비정상적인 것으로 비판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묵도하고 연상해 본다면 이 부분도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중국의 헌법은 삼권 분립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모태통이 만들어 놓은 그런 헌법이 되겠습니다. 대신 입법과 행정부를 하나로 묶는 의행 합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식상 행정부와 사법부는 전국 인민대표대회에 종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의 권력이 통일된 단일체 국가라고도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삼권 분립이 없는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가 중국의 전국인민대표회의는 명목상의 국가 최고의 권력기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가 권력의 핵심은 바로 이 중국 공산당 상무위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인민대표는 중국 중앙상무위원회의 거수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데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 것이죠. 중국 헌법에 명시된 인민민주 독재와 민주 집중제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모태동 시절인 1966년에서 76년 사이 문화혁명 시기 중국의 인민은 인치누에 빠져 허우적 대기 일수였습니다. 모태동의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났던 그런 역사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967년 이래 중국이 전국 지방정부는 문화혁명 당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혁명위원회에서 장악됐고 이론화 영도를 표방한 혁명위원회는 지방정부의 당정군을 장악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결과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 등 각 지방이 사법기구는 군조직이 감시하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1967년부터 76년까지 문화 대혁명 기간에서 중국의 법치는 없었고 모태동의 지령에 의한 혁명위원회가 모든 것을 장악해서 인민을 처단했던 것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문화혁명의 시대에 사법살인의 사례를 여러 가지로 드러나 있습니다만 몇 가지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973년 3월 5일 베이징 노동자 경기장에서는 10만 명의 군중이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구호는 타도하라 혁명의 구호를 복창하는 성난 군중들 앞에 19명의 정치범들이 끌려 나왔습니다. 단상에 세워진 19명의 머리 위에 사형, 즉시 집행이라는 판결이 선포됐습니다. 그들은 모두 어디론가 끌려갔고 판결에 따라서 곧 총살당했다는 것이 가난 백마원 대학의 송재인 교수의 저술에서 드러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판결이 정상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족들도 그들이 최후를 전혀 알 수 없게 했습니다. 19명의 사형수들 사이엔 28살이 위러커라는 그런 젊은이가 있었는데요. 그는 베이징 인민기기공장이 견습공이었지만 정치평론으로 문피를 날린 당대의 젊은 지식인이었습니다. 1966년 2월 13일 문해부의 4인방 중 한 사람의 비평을 반박하는 그런 평론을 실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형장에 이슬로 사라진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에 있어서의 법치주의는 1960, 70년대도 그렇고 2021년 현재도 산권 분립에서 확행되는 그런 법치주의가 아니라 반대파만을 다스리는 그런 법치가 일반화되고 있다는 것을 외국 대학의 교수의 저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지도 궁금하겠죠.
아마도 제가 느끼기에는 1960, 70년대 중국 문화 대혁명 당시를 회상하면서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사실 대장동은 내가 설계했다고 이실직고 자랑했던 국회에서의 브리핑 현장이 이 지사 목소리로 각 언론에서 방송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 지사께서는 상황이 불리하게 되자 우격다짐으로 가상의 적폐 세력을 만들어 놓고 성남 대장동 사태는 그들이 소행이라며 모태통이 문화혁명 당시 했던 방식으로 우겨대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은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시급을 고려해서 야당 등에서 특검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은 못 들은 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전직 대법관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성립 여부와 관련한 재판 과정에서 입법 취지 등을 무시하고 허위사실 공표죄의 공표라는 개념을 널리 알린다는 의미로서 단지 출판행위로 한정해서 해석하고 방송, 인터넷 등 더 유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표 수단을 무시하는 그런 해석을 통해서 판결을 내림으로써 최근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대한민국이 해방된 1945년 당시로 올라가서 우리가 연상해 본다면 출판에 의한 그런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된다라고 우리가 당연히 말할 수 있는데 최근에 있어서는 방송이나 인터넷이 어떤 그 허위사실이 널리 공표되는 어떤 그 기기로서 어떤 그 수단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협의 어떤 그 공표 개념을 도입해서 유죄인 것을 무죄로 만들 수 있는 여지를 대법원에서 소위 그 심리가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사실은 공정한 재판이라는 관점에서 전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고위직이나 친정부 인사들에 의해서 저질러낸 이런 유형의 사건들은 현 정부 들어서 한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로남불 모르쇠로 일관하며 의법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중에는 정권이 교체돼야만 그런 것들이 소위 의법 조치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 입장에서는 신랄 같은 희망을 살리는 길은 정권이 교체돼서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한에 있어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의법 조치 여부를 판단 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반대편에 대해서는 추상같이 속전속결로 의법 조치하는 상황이 연이어져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대표적인 것은 야당 유력 대선 후보자와 관련된 고발사주 의혹 사건이 되겠습니다.
혐의가 드러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등에서 피의자로 입건할 정도로 그 신속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자기 편에 대해서는 법치주의가 뭉개지고 있는 것입니다. 친정부 관련 인사들이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성남 대장동 사건의 경우 현재까지 검찰 수사는 늑장, 부실 그 자체라는 것이 언론이 분석인 것 같습니다. 첫 압수수색은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지 16일 만에야 이루어졌습니다. 관련자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했지만 핵심 증거인 휴대폰은 관계자가 창밖으로 던지는 바람에 확보되지 못했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그전에 쓰던 휴대폰은 보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모르는 척한다는 논란도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뭉개는 동안 관련자들은 해외로 도피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의혹 수사의 처벌 대상을 한두 명으로 사전에 맞춰놓고 수사한다라는 그런 비판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검찰이 꼬리 자르기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입각한 정의로운 법, 공정한 재판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이런저런 상황을 우리가 연상해 본다면 중국식의 의법 조치가 그리고 반대편을 위한 법치주의가 일반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완전하게 최대한 보장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그런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중국의 경우에 비춰본다면 우리 경우도 소위 그 법치에 의한 어떤 그 독재가 일반화되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